불가마 김은재. 지하 700평의 거대한 왕국 낙원 불가마. 나선 계단을 딛고 지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진다. 달팽이 껍질 같은 나선 계단은 내려갈수록 어둠과 정적이 짙어진다. 발끝이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이 계단과 함께 나를 휘감는다. 오늘따라 이 낙원이 쇠덩이처럼 무겁다. 간밤에 잠을 설친 탓인지 숨은 거칠고 눈은 따갑다. 피곤이 온몸을 옥죄는 듯 계단 끝에 다다를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럽다. 700평의 햇빛 없는 땅, 나를 맞이하는 이곳은 나만의 왕국이자 스스로 쌓아올린 감옥이다. 10년 넘게 격일제로 이곳에서 살며 한 번도 답답함을 느낀 적 없었다. 오히려 이곳은 나만의 낙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숨이 막히고 가슴에 맷돌이라도 올려놓은 듯 답답하다. 가끔 생각한다. 어린 시절 문가에 난 눈꽃만한 작은 창, 그 창 하나만이라도 이곳에 있다면 어떨까? 그 작은 창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길을 상상했던가. 하지만 이 지하에서는 창을 낸다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창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손으로 이마를 부채질하며 숭얼거린다. 갱년기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갱년기까지 겹치다니. 짜증과 피로가 가시처럼 돋아난다. 그럴수록 머릿속에는 자꾸 지하를 벗어나는 상상이 맴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들어온 지하 세계인데 탈출을 꿈꾼다는 말인가. 답답한 마음에 문득 떠오른다. 사춘기 시절 집문을 박차고 나갔던 가출. 그때는 세상이 끝없이 펼쳐진 길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어떤가. 사방이 벽이다. 내가 만든 이 감옥에서 그때 이 용기는 흔적도 없다. 그때처럼 한 번만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면. 그런데도 발끝은 이렇듯 무겁기만 하다. 시계는 정확히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나는 티셔츠와 흰 바지로 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한증막으로 향한다. 하루 24시간 손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 몸부터 풀어야 한다. 어떤 날은 한증막, 어떤 날은 불가마, 또 어떤 날은 안개 사우나.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뜨겁고 묵직한 공기가 피부를 감싸기 시작하면 몸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숨결마저 차분해진다. 그렇게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이글루 같은 한증막 입구로 몸을 숙여 들어간다. 솔향기 어린 뜨거운 열기가 콧구멍을 틀어막는다. 순간 열기가 피부로 스며들 듯 온몸을 휘감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숨결은 점점 가빠진다. 지금은 한증막 안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 시간이다. 돔 모양의 황토, 구들돌, 소금, 그리고 견치석으로 이루어진 첨성대 같은 구조가 열기를 완벽히 과도낸다. 물만 뿌려도 수증기가 가득 차 오후가 되어도 온도는 10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우통을 벗은 여자와 흰 티셔츠를 입은 여자 사이에 마대자루를 깔고 앉는다. 그녀들 뒤로는 송판 위에 계란들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팩이 든 배즙과 호박즙이 쌓여 있다. 날 잡아 잡슈 하고 유혹하는 듯하다. 우통을 벗은 여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손바닥으로 온몸의 땀을 문지른다.
건조한 돌적이처럼 삐걱거린 소리가 난다. 그 소리에서 왠지 모를 한이 묻어나는 듯하다. 금세 눈앞이 땀으로 뿌옇게 가려지고 백열등 하나가 어둑한 막 안을 희미하게 비추어 모든 것이 흐릿하다. 빙 둘러앉은 여자들은 눈을 감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조용히 숨을 몰아쉰다. 그 모습은 동굴 속 은신처의 숨은 자들처럼 은밀하고 비장하다. 숨결마다 억눌린 고뇌와 갈망이 배어나오는 것만 같다. 이 뜨거운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태우듯 씻어내듯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있다. 마치 물속에 있으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고기처럼 이들은 열기에 지쳐 무언가를 갈급하고 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아직 흘러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고통을 자처하는 걸까? 이곳을 벗어날 때 찾아오는 상쾌함, 땀을 흘린 뒤 느껴지는 놀라울 정도의 홀가분함 때문이다. 그 감각에 중독된 이들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을 찾는다. 갑자기 우통을 벗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으로 향한다. 젖은 피부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출렁이는 가슴이 한증막에 후끈한 공기를 가른다. 문 열어, 문! 우통을 벗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듯 유리문을 두드린다. 나는 여자의 팔을 잡아 뒤로 물리고 재빨리 막문을 연다. 여자는 내가 나서자마자 막지기 영옥의 뺨을 느닷없이 후려친다. 씨, 사람 놀리나? 문도 안 열고 웃기만 하고 말이야. 헉헉대는 여자의 얼굴은 뜨거운 열기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미친년이 왜 때려? 밀고 나오면 될걸. 당기기만 해서 안 열린 거잖아. 막지기 영옥도 지지 않으려는 듯 큰 소리로 맞받아친다. 한 대 칠 기세다. 나는 얼른 영옥의 손을 잡아 끈다. 참아, 손님이잖아. 영옥이 더운 입김을 내 귀 옆으로 내뱉으며 속삭인다. 언니, 진짜 웃겨 죽겠어. 팍 튀어나오는 게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펄쩍이는 메뚜기 같더라. 유리문으로 보니까 더 웃겼어. 금방이라도 똥이라도 쌀 것 같은 표정이더라니까. 생각할수록 웃겨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락커룸 옆 실면도실로 발길을 옮긴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얼굴과 전신에 짙은 쑥색 머드팩을 바른 여자가 유령처럼 서 있다. 실면도 이모, 나 이거 끝나고 갈 테니 자리 좀 준비해줘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팔을 걷어붙이며 성큼성큼 다가온다. 머드팩 바른 채로 락커룸 나오시면 곤란해요.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달빛처럼 희고 널쩍한 얼굴에 피곤한 세월이 담겨 있다. 나는 밝은 스탠드 불빛을 그녀의 얼굴로 돌리며 말한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나는 작은 선풍기를 켠다. 손바닥만한 선풍기 바람은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나의 귀 밑을 스친다. 헤어밴드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고정하고 분첩에 파우더를 묻혀 솜털이 미끄럽지 않도록 살짝 두드린다. 둥근 고리로 꼬은 실을 10손가락에 걸어 각도를 맞춘다. 실이 팽팽해지는 순간 손목을 가볍게 튕기자 미세한 솜털이 하나둘 뽑혀나간다. 나 뽑기 처음 하는 거야. 둥근 얼굴의 여자는 말을 꺼내며 웃는다. 내 뽑기 10년에 눈썹이 서 있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나는 둥글넓적한 여자의 눈썹이 모판에 꽂아놓은 무처럼 선 것을 보고 말한다. 5년 전에는 아니랬지. 내 이야기 들어봐요. 얼굴이 둥글넓적한 여자는
가뭄에 담비라도 만난 듯이 자기 이야기를 누에고지에서 실을 뽑듯 술술 풀어놓는다. 여기서는 똑같은 유니폼 덕에 누가 귀한 몸인지 천한 몸인지 학벌이 높은지 낮은지 가늠할 수 없다. 옷을 한꺼풀 벗고 뜨거운 열기 속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속마음을 꺼내곤 한다. 나는 죽으라고 식당에서 일해서 백수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웬 여자가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랑 8년이나 동거했더라니까. 혀를 잇몸 위로 올려 사탕을 문 것처럼 해보세요. 나는 그녀의 볼록하게 솟은 입술 주위를 따라 솜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실이 미세한 털을 잡아채는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진다. 종이에 손가락이 베듯 가느다란 실이 칼 못지않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솜털을 뽑아낸다. 마치 정원사가 새싹을 솎아내듯이 나는 주저함 없이 손가락의 실로 작은 가위질을 이어간다. 실 끝에 묻어나는 둥글넓적한 여자의 중호심마저 뽑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콧잔등을 따라 실을 움직이자 그녀는 잠시 멈췄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글쎄, 남편의 배반에 치가 떨려 벼르고 있는데 이번엔 사법고시 합격한 자식놈이 영 형편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 권력을 잡으려면 처가힘도 필요하잖아요. 속담에 명조옷은 사촌까지 덮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드디어 자식 덕 좀 보겠구나 기대에 잔뜩 부풀었었죠. 그런데 웬걸? 그 녀석이 또 배신을 하더라니까요. 처음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어요. 2년을 싸웠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결국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새 신부가 이혼하자라는 거예요. 그년이 오금을 걸고 아들에게 뭘 했는지 아세요? 어미를 선택하든지 아내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 고르라는 거였어요. 매일 술에 취해 짜증을 내는 아들 꼴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내가 졌어요. 아들을 내보냈죠. 그 뒤로는 왕래도 끊고 삽니다. 나는 혀를 차며 말한다. 지옥이 따로 없었겠어요. 이야기를 듣는 저까지 숨이 막히네요. 그럼 불가마보다 더 숨 막히는 지옥이었지. 못 먹고 못 입으며 손목이 저리도록 벌어 자식을 공부시켰는데 이제 와서 똥침 막대기 취급이라니. 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때부터 눈썹이 서기 시작했어. 눈썹이 선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때 내 마음도 그녀처럼 전쟁터 같았다. 어둠과 적대감으로 꽉 찼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내 몸은 바람의 문풍지가 떨듯 부르르 떨린다. 그 시절 나는 눈을 뜨고 햇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눈부신 빛만 스쳐도 눈물이 솟구치고 눈꺼풀이 자동문처럼 내려와 버렸다. 햇빛이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커튼을 꽉 닫아 걸고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2년 내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른다. 짜증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린 땀과 함께 온몸을 휘감는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것처럼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간다. 입고 있던 얇은 옷조차 갑갑해 벗어던지고 싶다. 다리에는 쥐가 나고 허리까지 찌르르 아려온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고 눈썹이 선 여자의 팔을 들어 올린다. 겨드랑이 밑에 쥐젖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겨드랑이의 앞냄새가 내 코를 찌른다. 으악!
나는 입덧하는 새댁처럼 헛구역질한다. 집 앞 공터에 누군가가 버려놓은 쓰레기 냄새 같다. 아마 이 여자의 앞 냄새보다 쓰레기 냄새가 아직 코에 배어 있었나 보다.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집 앞 공터에 쌓인 쓰레기를 치웠다. 그 자리에 봉숭아와 분꽃을 심었다. 씨 뿌릴 시기를 놓쳤으니 제대로 뿌리 내릴까 걱정이다. 조금만 더 자라면 쓰러지지 않게 꽃챙이라도 꽂아줘야지. 문득 꽃 생각이 떠오르자 메스꺼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다. 꽃은 쓰레기와 달리 희망을 품고 자란다. 지상에서의 삶은 겨우 집안일 몇 가지와 잠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않다. 요즘 들어 자주 찾아오는 홍조 탓에 자다가 열이 치솟아 잠에서 깨어나길 반복한다. 덕분에 제대로 눈을 붙인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찾은 해답이 흙냄새를 맡으며 꽃을 가꾸는 일이다. 등을 구부린 채 손끝으로 흙을 느끼고 꽃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잠시나마 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가라앉는다. 집 앞 공터에 부려놓은 쓰레기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들끓는다. 어떤 놈인지 걸리기만 해봐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오늘 치웠다 싶으면 다음 날엔 또 어김없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대체 누구 좋은 일 시키려 이러는 거야. 눈썹이 선 여자는 또다시 입에 흰 거품을 물고 배설하듯 쏟아낸다. 오늘은 내 몸뚱이 호강시키러 왔어. 아침부터 쇄신에게 떼밀고 지압에 마사지까지 받았지. 지금은 실면도 하고 이따 쑥 좌약도 해야지. 배물 호박물도 마시고 점심엔 황태찜에 미역국, 저녁도 먹고 옷 한 벌 딱 사입고 갈 참이야. 100만 원? 그 정도는 써야지. 주위에서 듣고 있던 여자들이 한마디씩 거둔다.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낙원 불감 아니겠어? 맞아. 누구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들 꼴려? 웃기지 마. 지금은 돈이 효자야.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리잖아. 눈썹이 선 여자가 성큼성큼 자리를 뜨자 곧 짜리몽땅한 키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40대 여자가 조용히 자리에 눕는다. 개쭈지 칼도마처럼 이마와 턱이 불쑥 튀어나왔고 콧등은 움푹 들어가 납작하다. 코가 낮으니 얼굴 전체가 한 곳에 오종종 모여있는 듯한 인상이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독특하게 생겼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새까매요? 내 호기심 어린 눈길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친다. 여행을 갔다 왔지. 예상 밖의 대답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봐야 설악산쯤 아니겠나 싶어 다시 묻는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발리. 골프 치러 갔었지. 순간 목에 걸린 침을 삼켰다. 발리? 못생긴 여자가? 발리라니. 못생긴 여자가 골프를 치러 발리까지 다녀왔다니. 팔자가 좋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하다. 입가에 질투 섞인 미소가 스친다. 언니나 나나 한 인물은 아닌데 어찌 발리까지 다녀왔소? 실면도서 언니보단 못생겼지만 나는 유쾌한 사람이거든. 그게 나의 매력이지. 순간 뭔가에 얻어맞은 기분이 든다. 유쾌함이라. 기껏해야 핑계 아닌가? 나는 그녀의 매력을 찾아볼 요량으로 솜털을 실로 뽑으며 관상을 본다. 실면도 10년이면 얼굴만 봐도 사람의 속이 보인다.
선량한지 팁을 많이 줄지 아니면 깎으려 들거나 공짜를 바라는 사람인지. 경험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10중 8구 깎으려 들거나 공짜를 노린다.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다르다. 뭉툭한 콧망울에는 어딘가 돈이 붙어 보이고 납작한 코의 콧구멍은 나를 향해 웃으며 발롱거린다. 기묘한 매력이라는 게 이런 걸까? 언니 손길이 최고라며 실면도 잘한다는 소문 듣고 왔다니까요. 실면도도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언니도 그 기술로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 얼굴을 검은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뜯어봐요. 검은 거라? 우르기 된 기분으로 뜯어야겠네. 못생긴 여자의 농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다. 자존심은 한껏 부풀어 올라 짜증 섞였던 손동작이 경쾌해지고 손목이 가볍게 풀린다. 선비가 검은고를 연주하듯 나는 솜털을 뽑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런 유쾌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때 문이 열리고 조각 같은 미모의 젊은 여자가 들어선다. 그녀는 선풍기 옆에 놓인 책을 집어들더니 퉁명스레 묻는다. 뽑기하는 이모가 읽는 책이에요? 그녀의 말투엔 비아냥이 묻어있다. 실면도사 주제에 책을 읽는 게 재미있다는 듯.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머드팩 간 언니예요? 하고 시큰둥하게 묻는다. 아침에 라커룸에서 마주친 여자가 떠오른다. 온몸에 짙은 쑥색 머드팩을 바르고 유령처럼 나타나 나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여자다. 예. 조각 같은 여자가 짧게 대답하더니 책을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다. 죽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 일이라? 못생긴 여자가 느닷없이 물어온다. 죽기 전에 첫 번째 할 일은 뭐래요? 조각 같은 여자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답한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즐겁게 지낼 것. 나는 힐끗 그녀를 쳐다본다. 그 미모가 부럽기도 하고 어쩐지 얄밉기도 하다. 못생긴 여자가 매력을 운운했던 말이 떠올라 시비를 걸어본다. 매력적이라면 그래도 저 아가씨 정도는 돼야죠. 못생긴 여자가 감았던 눈을 뜨며 조각 같은 여자를 찬찬히 살핀다. 얼굴이 균형 잡힌 미인이구먼. 그녀의 말에 나도 슬쩍 거울을 본다. 조각 같은 여자의 코가 특히 눈에 띈다. 균형 잡힌 얼굴이라니 죽기 전에 나도 코라도 세워서 이 납작한 콤플렉스를 풀어볼까? 문득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나는 멋쩍은 웃음을 흘린다. 못생긴 여자가 나가자 조각 같은 여자가 자리에 눕는다. 나는 얼굴에 파우더를 바르다 말고 섬뜩한 느낌에 손이 멈춘다. 마치 시체를 대면한 듯 소름이 돋는다. 표정이 없다. 아니 이 여자가 성형미인인가? 주름을 없앤 얼굴, 세운 코, 깎은 턱. 성형한 얼굴은 앉아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눕혀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르다. 미세한 피부에 움직임이 없어 감정이 빠져나간 시체처럼 보인다. 나는 성형미인의 얼굴을 실면도 할 때마다 송장을 대하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손끝이 묘하게 불편하다. 문득 내가 읽었던 책 속 지하세계의 망령들이 떠오른다. 이 차갑고 생기 없는 얼굴이 꼭 그들 같다. 못생긴 여자가 말했던 매력의 기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생명력이 빠진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매력은 생동감 있는 표정이나
따뜻한 인간미에서 비롯된다는 걸. 뽑기 언니, 다음은 내 차례야. 나는 손놀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쳐다본다. 손을 허리에 얹고 발가벗은 몸매를 자랑이라도 하듯 보란듯이 서 있다. 50대 중반의 단골 고객, 자신을 공주처럼 여기는 여자가 그다. 그녀의 공주병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서 마치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믿는 병적인 집착처럼 보인다. 그녀는 자신을 한없이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보필해야 할 존재로 여긴다. 자신의 존재가 마치 신비로운 왕국의 왕위에 오른 공주처럼 절대적이고 이 세상 어떤 곳도 그녀의 자리를 위협할 수 없다고 믿는 듯하다. 그녀는 자주 거울 속에서 자신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한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 50이 넘어도 저렇게 처녀같이 체격이 예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공주병 여자는 비위를 맞춰줘야만 옷을 입기 때문에 나는 미리 한마디 던진다. 공주병 여자는 손을 들어 손가락에 낀 반지를 애인처럼 바라보며 자랑을 또 늘어놓는다. 반지를 끼고 한증막에 들어오는 유일한 여자다. 젊었을 때는 엉덩이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리도 예뻤지. 거기다 공부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늙어서 쳐다보는 사람도 없네. 남편도 이쁘다고 쫓아다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소 닭보듯 하니. 그녀는 가슴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빛내며 말한다. 약지에 낀 이 대학 졸업 반지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장지에는 오팔 반지가 고집스럽게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 반지의 광택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그 빛을 더욱 자랑스럽게 반사한다. 낙원 불가마를 찾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든 사업가든 의사든 창녀든 사기꾼이든 똑같은 옷을 입거나 벗고 있다. 그들의 신분이나 직업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흔히들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자화상이 드러난다지만 요즘 세상은 성형이니 피부관리니 자기 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터라 나이조차 짐작하기 어렵다. 내 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그런 점이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낙원 불가마에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시만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누런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마치 한 틀에서 찍어낸 듯 비슷하다. 나는 한 번은 몽골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했던 적도 있다. 직원들 역시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때 돈을 기준으로 삼는다. 팁을 2배로 주는 사람은 왕대접을 받는다. 돈의 액수가 곧 인간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중증 공주병에 걸린 여자도 이 속성을 잘 안다. 팁은 절대 주기 싫으면서도 자신을 과시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늘 손가락에 대학 졸업 반지를 끼고 와 손을 허공에 흔들며 자랑하듯 보인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한때 내가 그랬던 모습을 떠올린다. 나도 한때는 대학 졸업 반지를 끼고 손을 번쩍 들어 올릴 때 손끝이 얼마나 빛나 보였던지. 그 반지는 좋은 곳으로 시집가기 위한 증표 같았다.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조신하게 시집가라는 부모님의 말을 견디다 못해 나는 책에 빠졌다. 다락방에 틀어박혀 문학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시절 책은 세상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자
내게 주어진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서 현모양처가 되기만을 바랐다. 어머니는 아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며 나를 외면했다. 나는 한때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아들에게 버림받은 후 쓸쓸히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연민이 일었다. 언니, 나 가으?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멍하니 현실로 불러낸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본다. 팁으로 2만 원을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그녀를 생뚱맞은 표정으로 위아래로 훑어본다. 언니 하는 날이 홀수날이지?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올게. 나는 팁의 액수에 놀라 눈이 희둥그레지며 그녀를 자세히 살펴본다. 옷을 입고 선 모습이 옷을 벗을 때와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조금 전에는 피부가 까맣고 못생긴 여자였는데 지금은 명품 옷이 그녀를 기부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입을 벌린 채 멍청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돌려 웃어 보인다. 그 미소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편안하다. 한순간에 마음을 평화로 채우는 미소다. 기부인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스친다. 나는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눈으로 쫓는다. 뽀끼 언니!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린다. 명희와 경숙이가 쪼르르 달려온다. 명희가 웃음을 띠며 묻는다. 언니, 제지였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갱년기인가 봐. 폐경 시작되면 그러잖아. 경숙이도 장난스럽게 한마디 거둔다. 언니, 쑥 자욕이 자궁이 좋은 거 알지? 명희가 내 손을 억지로 잡아 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구멍이 뚫린 의자에 앉으며 속으로 피식 웃는다. 이전 같으면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리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생활의 규칙과 규율 속에 갇혀 일을 우선시했겠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재미있어 보이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내 하루가 어쩐지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는 것 같다. 낙원 불가마에서 유일하게 사장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쑥 좌욕실을 운영하는 명이다. 그녀는 직원 4명을 거느리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칭호를 얻었다. 명희는 곰살궂게 나를 챙긴다. 그녀의 전직은 지압사였다. 하지만 아무리 악착같이 일해도 돈은 늘 손에서 새어나갔다고 한다. 융자를 얻어 땅 투기에까지 뛰어들었지만 막차를 탄 탓에 쓸모없는 땅과 빚만 남았다. 그 후 명희는 불교의 심취에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뒤에야 쑥 자욕실의 사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3년 동안 자욕실을 운영하며 분수에 넘치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종교는 마치 명희에게 마술을 건 듯 20년 전 돈 문제로 헤어진 남편과 재결합할 용기를 주었다. 명희는 살림을 차렸던 여자에게 버림받고 병든 채 돌아온 60 가까운 남편을 다시 품어 안고 살아간다. 처음에는 새의 신혼 같아 신바람이 나더니 석 달 전부터 명희의 밝던 얼굴이 그늘이 드리운다. 언니, 난 남편만 쳐다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20년 전의 남편인 줄 착각했나 봐.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명희는 머리를 손으로 퍽퍽 치며 한숨을 쉬곤 한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다. 이제 1년도 안 돼서 실증 난다고?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 지금 사랑해줘. 내 말은 마치 목사님의 설교처럼 단호하다. 명희는 가끔 너그러울 때는 세상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는 고집을 드러낸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체념이 묘하게 뒤섞여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희를 보며 그녀가 찾고 있는 답을 스스로 깨닫길 바라며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명희는 4사람을 고용해 월급을 준다. 2사람씩 격일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손님을 관리한다. 짝수날에는 숙자와 애경, 홀수날에는 경숙과 앵화가 그물을 선다. 오늘은 홀수날이라 경숙과 앵화가 일하고 있다. 명희는 약재를 사거나 저녁에 그날 수입을 정리할 때만 잠깐 출근하고 낮에는 주로 절에 가거나 볼일을 본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인다. 절에 갔어야 할 명희가 일부러 나를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얼굴에 기운이 없어 보여. 명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다. 곁에 있던 경숙도 한마디 거둔다. 언니, 폐경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민감해지는 거 알아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요.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한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매사에 짜증만 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경숙은 명희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다. 쑥 좌욕에 관한 한 명희처럼 약재와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 듯하다. 명희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참고하고 한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자신만의 쑥자욕 방법을 개발했다고 늘 자랑한다. 경숙은 그런 명희를 스승처럼 따른다. 명희도 민첩하고 눈치 빠른 경숙을 아끼며 늘 챙긴다. 요즘 경숙은 꿈에 부풀어 있다. 단골 손님 중 한 재력가 사모님 덕분에 곧 새로 개업할 불가마에 쑥 자욕실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고 귀띔한다. 이미 계약금 500만 원을 사모님에게 전달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생각에 신이 난 경숙은 간드러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싱크대를 열어 약재를 꺼낸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경숙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당귀, 숙지황, 민들레, 청궁, 인진쑥, 익모초 등 10가지 넘는 약재를 한 움큼씩 약탕기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바짝 마른 진해 한 마리를 넣고 물을 부은 뒤 가스레인지 위에 약탕기를 올린다. 2시간 동안 끓인 약재물에 박하잎을 5손가락으로 집어넣고 소금 1숟가락을 첨가한다. 약재물이 완성되자 전기 화로에 약탕기를 옮겨 백반 1숟가락을 섞는다. 경숙은 민첩하게 나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하고 나일론천에 고무줄을 넣은 긴 통치마를 씌운다. 그런 다음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의자에 나를 앉히고 약탕기를 구멍 아래에 맞춰 집어넣는다. 치마 속으로 부채를 넣어 나에게 쥐어준다. 언니, 뜨거우면 이걸로 붙여.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채를 붙여본다. 약재향이 진하게 올라오고 뜨거운 김이 몸을 감싸기 시작한다. 경숙은 찬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빨대를 꽂은 요구르트를 얼른 입에 물려준다. 그러고는 앵아와 함께 바쁘게 움직인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벌집 속 일벌처럼 분주하게 움직인다. 나는 경숙을 보며
30대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나도 그 시절엔 경숙이처럼 죽으라고 일만 했었다. 10명의 여자가 디귿자로 둘러앉아 있다. 경숙이 들려주는 야한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어떤 여자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에 야릇한 신음을 흘린다. 경숙은 룸살롱에서 일한다는 젊은 여자의 땀을 찬 수건으로 닦아주고 자욕이 끝나자 곧바로 뽀송뽀송한 흰 티셔츠와 반바지를 내놓는다. 젊은 여자에게만 특별히 정성스러운 서비스다. 이 여자는 항상 팁을 두둑히 지어주기 때문이다. 자궁이 깨끗하고 좋아야 여자는 행복하단께. 젊은 사람들한테는 냉증이나 생리통이 좋고 나이 들면 아래 거시기를 쪼여주니께 더 좋단께. 경숙이 특유의 억양으로 쑥 자욕 예찬을 늘어놓는다. 룸살롱에서 일한다는 젊은 여자가 이마를 찌푸리며 대꾸한다. 이 좋은 걸 요즘 불경기라 자주 못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업소도 곧 문 닫을 판이야. 마침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그녀는 메론 같은 탐스러운 가슴을 자랑이라도 하듯 흔들며 경숙의 말을 듣고 한마디 거둔다. 이모 말이 맞단께. 쑥자역이 얼마나 좋은디 기분이 그냥 끝내준단께. 그 옆에 앉아있던 50대 여자가 젊은 여자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비아냥거리듯 한마디 한다. 요즘 젊은 것은 수줍음도 없어. 처녀들이 더 즐긴다니까. 저탱이를 내놓고 다니니 말이야. 젊은 여자가 바로 받아친다. 여자들만 있는데 뭐 어때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50대 여자는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잇는다. 우리 외할머니는 만주에서 처음 대중탕이란 데를 갔는데 옷을 다 벗고 부끄러워서 쓰개 치마를 쓰고 탕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 요즘 젊은 것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경숙은 팁도 없이 빈말만 늘어놓는 50대 여자보다 팁을 잘 주고 이모 하며 살갑게 구는 젊은 여자를 더 챙긴다. 사모님,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하시오니. 경숙은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은 듯 지낸다며 복창하고 지상 세계와의 연을 끊은 채 2년째 지하 낙원 불가마에서 돈을 모으고 있다. 쑥 자욕실에 주인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버티는 중이다. 이제 며칠 뒤면 1,500만 원짜리 개를 타고 그 돈으로 쑥 자욕실에 잔금을 치를 계획이다. 나는 그런 경숙이 걱정되어 충고한다. 나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 잘 알아보고 투자해. 하지만 경숙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사모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며 굳게 믿는 눈치다. 경숙이 말하는 사모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 친구가 떠오른다. 그 친구는 유통회사를 차리자며 남편을 부추겼다. 투자만 해. 당신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만 맡기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매달 300씩 월급 줄 테니까. 그 외에 이웃남에 나눈다. 응?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산재보험금 전부를 친구에게 맡겼다. 남편의 목숨과도 같은 산재보험금을 몽땅 남편의 친구에게 사기당했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남편은 회사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 대가로 받은 산재보험금이었다. 처음 3달 동안은 월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회사는 부도났다. 원금은커녕 남편 이름으로 발행된 수천만 원의 수표가 남았다. 결국 그 빚까지 우리가 떠안았다. 남편은 병보다 화병이 더 심했는지 결국 그 일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내 흐느낌이 배었고 길을 걸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한 달 내내 울고 커튼을 닫고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틀어박혔다. 그렇게 2년을 보냈다. 나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 무엇을 해도 실패뿐이었다. 남들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는데 내겐 수박은커녕 가지마저 시들어갔다. 햇빛조차 싫어졌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두 아이 교육비가 막막했다.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황 선생이다. 스승인 실면도사는 내 딱한 사정을 듣고 수강료도 받지 않고 실면도 기술을 가르쳐줬다. 햇빛이 싫은 나에겐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은 햇빛을 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세상의 난리가 보이지 않아 현실과 단절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상대하면 되니 편하다. 낙원 불가마라는 간판 아래 홍해문만 들어서면 지상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그런데 두어 달 전부터는 이런 생활마저 갑갑하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는 화끈증이며 가슴이 답답하고 헛구역질도 잦다. 진력이 난다. 더는 이 일에 매달릴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다.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다. 정원을 만들 땅도 없고 정원사로 불러줄 식물원이나 하원도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정원사로서의 꿈을 키울 땅은 있다. 임자가 있는 땅인지 국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나는 집 앞 쓰레기로 채워진 공터에 꽃밭을 가꾸는 작업에 이미 들어간다. 그 악취나는 땅에 첫 번째로 박하를 무더기로 심는다. 그리고 꽃도 심는다. 비가 온 다음 날 박하가 쑥쑥 자라난다. 사랑만 듬뿍 쏟아주면 기특한 자식처럼 잘 자라준다. 악취도 사라진다. 박하가 자리를 잡자 재미가 붙는다. 쉬는 날마다 허브 농장에 가서 애플민트, 오렌지민트, 제스민을 구해와 심는다. 잎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문질러 향기를 맡아보면 달콤하고 싸한 사과향과 오렌지 향이 난다. 민트와 제스민 향이 온 동네에 퍼지는 상상을 하며 흐뭇해한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누군가 그것들을 뽑아간다. 그 자리는 또다시 쓰레기로 채워진다. 출근 전에 심은 봉숭아와 분꽃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린다. 벌써부터 누군가 그것들을 뽑아가지 않았을까 걱정한다. 흔한 꽃이니 괜찮겠지 싶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쓰레기를 더는 버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주위에도 잘 이기는 야생화로 도배할 생각이다. 요즘 나는 소박하고 끈질긴 야생화에 자꾸만 마음이 끌린다. 40대 초반의 긴 생머리 여자가 들어온다. 언니, 자리 있어? 경숙은 룸살롱에 나간다는 여자가 떠난 자리에 새 타월을 깔며 환하게 웃어 보인다. 그녀의 반가워하는 표정을 보니 이 여자가 경숙에게 쑥 차욕실을 알선해준다는 그 사람임이 분명해 보인다. 사모님 오셨어이? 언제 봐도 처녀 같으시단께?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긴 생머리 여자가 경숙에게 주는 과한 팁이
왠지 수상하다. 마치 사기꾼의 수법처럼 보인다. 자기 과시적인 허풍. 남편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야기. 딸이 캐나다 유학 중이라는 자랑.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만한 태도까지. 긴 생머리 여자의 말투는 남편의 산재보험금을 사기를 쳤던 그 친구의 말과 닮아 있다. 하지만 경숙은 이런 의심은 전혀 하지 않는 듯 그녀를 무조건 신뢰하고 있다. 경숙은 긴 생머리 여자의 어깨를 얼른 주무르고 식당으로 뛰어가 얼음을 띄운 냉커피를 사와 대령한다. 긴 생머리 여자는 경숙이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인다. 1,000,000원, 경쟁자가 많아서 비밀로? 단편적인 말들이 내 귀에까지 들려온다. 경숙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껌뻑인다. 그녀의 눈짓은 알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어딘가 들뜬 듯 반짝인다. 낙원 불가마의 왕은 지배인이다. 게르마늄 불가마실과 남녀 휴게실을 제외하면 이 지하 왕국은 여성들만 기거하는 공간이다. 직원들은 왕처럼 군림하는 지배인의 비위를 맞추며 이곳에 남느냐 나가느냐를 두고 매일 전쟁 중이다. 카운터의 아가씨부터 불가마지기,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임대를 받아 영업하는 쑥 자욕실 주인, 실면도사, 얼굴 마사지사,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발 마사지사, 지압사, 옷가게와 식당의 주인까지 지배인의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쫓겨난다. 그 중에도 왕의 밥은 자칭 쇄신이라 불러달라는 때밀이 아주머니들이다. 그들은 인원이 많고 언제든 쉽게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하왕국에도 왕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 지하왕국의 법칙 1. 이유 불문, 싸우면 모두 나가야 한다. 직원들은 모두 그 법을 알고 있지만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이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지배인이 갑자기 직원들을 식당으로 모두 불러 모은다. 벽에 걸린 전자시계의 붉은 숫자 15가 위험 신호처럼 깜빡인다. 지배인은 쇄신 7명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팔짱을 낀 채 아래로 눈을 내리깔며 근엄하게 말한다. 가슴이 아프지만 법칙상 모두 나가야겠어요. 명자가 지배인을 째려보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킨다. 된장이야 김치야. 내가 푸는 게 얼만데 충성을 다 바쳤구만. 나가라니. 명자의 삿대질이 끝나기도 전에 도숙이 눈에 쌍가래톳을 세우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소리친다. 누구는 뼈 빠지게 떼밀고 어느 년은 얌체같이 놀면서 떼밀기나 하고 돈은 똑같이 나눠 먹으니 억울해서 안 싸우겠어? 지배인한테 상납 잘하는 년은 내가 7사람 할 동안 3사람밖에 안 하잖아. 불공평하잖아. 지배인은 도숙의 분노를 무시한 채 냉정한 목소리로 선언한다. 어쨌든 오늘 중으로 모두 나가세요. 법칙은 법칙입니다. 감정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식당을 나가버린다. 나머지 5명의 쇄신은 대통맞은 병아리처럼 멍하니 그 자리를 지켜본다. 도숙의 눈빛은 절망으로 얼룩져 있다. 그 눈빛은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예고 같지만 동시에 무언가 끔찍한 일을 암시하는 듯하다. 도숙이 내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조용히 도숙의 등을 어루만진다. 이 광경이 모두 불쌍하다. 도숙의 살기 어린 눈빛과 일그러진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녀가 무언가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나는 쇄신들 생각에 가슴이 아려온다. 쇄신들의 사건 이후 아무것도 삼킬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저녁은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손님을 맞이한다. 손님의 얼굴 위로 절망적인 도숙의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린다. 맷 빠진 손은 얼굴의 털을 뽑기보다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일이 손에 영 잡히지 않는다. 손님의 목을 본다. 젖꼭지 모양의 불그스름한 쥐젖이 마치 파리가 알을 까놓은 것처럼 달려있다. 실을 들어 올려 쥐젖을 뜯으려 하지만 손목에 힘이 빠져 잘 뜯어지지 않는다. 한숨을 참으며 눈썹 정리용 가위를 집어 쥐젖을 자른다. 아야! 손님이 비명을 지른다. 순간 깜짝 놀라며 가위를 놓친다. 가위는 불룩 나온 내 배 위로 떨어진다. 나는 멈칫하다가 손님의 목을 확인한다. 쥐젖이 있던 자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얼른 탈지면을 들어 상처 부위를 닦고 연고를 바른다. 하지만 손님의 목보다 내 마음이 더 쓰라리다. 쥐젖처럼 나도 이곳에서 언제든 뜯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친다. 숨이 막힌다.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대기 중인 손님에게 30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고 황토 불가마 방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내가 누리지 못한 지상 생활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다. 문을 열고 뜨거운 열기가 밀려오는 방 안으로 들어서니 피부가 숨을 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곁에 앉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땀과 섬유 유연제가 뒤섞인 향이 은은하게 풍겨온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앉으려 애쓰지만 배가 불룩 나와 온전히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젊은 여자는 땀방울을 닦으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얼굴을 본다. 젊음이 주는 활기와 생기가 묻어 있다. 이 방에서조차 부럽다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60평 정도의 황토 불가마 방은 유일하게 남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인에게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의 중심이자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장소로 여겨진다. 방이란 개념과 같은 찜질방에서는 손님과 직원 간에 부르는 공통된 호칭이 있다. 젊어 보이면 언니나 이모라고 부르고 나이가 들어 보이면 엄마라고 부른다. 아줌마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줌마가 속물근성을 가진 존재를 상징하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상하 관계보다는 가족처럼 친밀한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나는 그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곳에서 나는 마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바쁜 일상에 쫓겨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내게 이곳은 작은 가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불가마 방의 벽 아래쪽 반은 옥돌로 빙 둘러싸여 있고 모서리에는 참나무와 숯, 약숙이 놓여 있다. 바퀴 달린 철판 위에는 벽돌 3개 크기의 게르마늄들이 100개가 넘게 직사각형의 탑을 이루고 있다. 게르마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강물이지만 대부분 흑음모나 유봉석 계열의 강물에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700도 이상으로 가열된 게르마늄들은 뜨거운 열기를 뿜으면서 지하세계의 제왕처럼 양쪽에서 레일을 따라 서서히 나온다. 황토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지만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겁다. 그 복사열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자리를 미리 차지하거나 원적외선의 열로 땀을 흘리며 혈액순환과 피부에 좋다고 여긴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앞에 몰려 양손을 들고 서 있는 이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자들처럼 보인다. 더러는 타월로 된 방석을 깔고 앉거나 통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 어떤 젊은 여자는 선체로 온몸을 흔들며 땀을 빼고 있다. 동네 사람끼리, 동창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끼리끼리 모여 게르마늄들을 바라본다. 열기가 적은 입구 쪽에는 사랑방처럼 초로의 두 남자가 장기를 두고 있다. 그 옆에서는 20대로 보이는 남녀가 바닥에 누워 서로 끌어안고 뒹군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다.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제쳐두고 숨죽인 솜처럼 널브러져 있다. 모두 똑같은 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섞여 지낸다. 이 모습이 그렇게 자유로워 보인다. 같은 옷을 입었기에 권력이나 명예, 체면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구석 없는 자유로움이 더욱 돋보인다. 이곳에서는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꾸짖음도 없다. 오직 오늘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자유로움이 불가마의 열기 속에서 되살아나는지도 모른다. 불가마를 찾는 사람들은 용광로와 같은 갈등과 분노를 뜨거운 열기로 사귀며 모든 게 땀으로 분출된다. 그들은 더없이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을 받으며 이곳을 낙원이라고 부른다. 따지고 보면 뜨거운 지옥과 평화로운 낙원이 공존하는 곳이다. 시계바늘은 새벽 6시를 가리킨다. 새벽 손님도 없고 피로도 풀 겸해서 옷을 벗고 안개 사우나실로 들어간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안개비처럼 내려 신압으로 알몸을 적신다. 부드럽고 따뜻한 물의 감촉은 연인의 손길처럼 느껴진다. 경직된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잠시 눈을 감고 안개비를 맞으며 제자리 걸음으로 자갈 위를 걷는다. 요즘 내가 만든 정원을 상상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착한 정원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안개비를 맞으며 영화 마지막 황제를 떠올린다. 3살의 어린 나이에 청나라 황제가 된 푸이. 파란곡절한 삶 끝에 말년에는 식물원에 초라한 정원사가 된다. 나는 푸이가 황제보다 정원사가 된 것이 더 행복해 보인다.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와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이 평온해 보였다. 나는 쓰레기를 치운 후 남은 땅에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다. 쓰레기를 버리면 또 치우고 야생화를 심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지하생활에 시물이 나서인지 소박한 야생화에 더 내 마음이 끌린다. 그저 작은 나의 정원에만 온 정성을 쏟고 싶다. 황제 푸이처럼. 그러나 나는 지상세계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시계바늘은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유니폼을 벗고 퇴근 준비를 한다. 그때 막 출근한 지배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나를 향해 뛰어온다. 그의 뒤로 헝클어진 머리와 눈에 이상한 광채를 띤 도수기가 따라온다. 지배인은 내 등 뒤로 숨으며 다급히 외친다. 경찰에 신고해요. 빨리요. 그 말에 도숙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의 손에 쥔 칼이 번뜩인다. 순간 지배인은 나를 도숙 쪽으로 민다.
나는 도숙의 가슴 쪽으로 그대로 넘어지고 둘이 함께 바닥에 쓰러진다. 모든 게 순식간이다. 도숙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한다. 간밤 내내 술을 마신 모양이다.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도숙의 손에서 칼을 빼앗는다. 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온다. 모두들 놀란 얼굴로 나를 일으켜 세운다. 나 역시 순간 도숙의 칼에 찔렸다고 생각한다. 분명 예리한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칼은 내 손을 살짝 스쳐 지나갔을 뿐이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쉰다. 바닥에 펄럭 누운 도숙을 보며 나는 몸을 기울여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꽉 껴안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네 마음 다 안다. 내 목소리가 떨린다. 도숙은 갑자기 서러움에 겨워 울음을 터뜨린다. 그의 몸이 크게 들썩인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도숙을 향한 연민과 나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나는 카운터로 걸어가 지배인을 바라본다. 손에는 그에게 주려고 산 고급 로션이 들려있다. 지배인은 전화기를 든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도숙이는 내가 잘 타일렀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지배인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소리친다. 죽을 뻔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지배인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씩씩거린다. 죽을 뻔한 사람은 나라고요. 여기서 쫓겨나면 도숙이가 굶게 생겼으니 눈이 안 뒤집히겠냐고요. 나는 수화기를 낚아채 제자리에 콱 내려놓고 눈에 불을 켜고 지배인을 노려본다. 지배인은 도숙의 광기 어린 눈빛이 다시 떠오르는지 개가 꼬리를 감추듯 풀이 죽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다. 몸이 파김치가 된 나는 깊게 숨을 내쉰다. 아까의 충격 때문인지 밑에 피가 조금 배어 나온다. 시간이 무겁게 흐른다. 24시간이 마치 444시간처럼 길게 느껴진다. 나는 나선형 계단을 천천히 오른다.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무겁다. 눈꺼풀도 천근만근이다. 둥근 지붕을 덮은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든다. 빛발선 눈으로 보니 세상은 어둡고 뿌옇다. 계단 끝에는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다. 밖은 밝은 햇빛으로 가득 차 있다. 눈이 부셔 실눈을 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 지하 세계에서 벌어진 소동과는 무관하게 태양은 여전히 떠오른다. 입구 근처에서는 여름밤 가로등 아래를 맴도는 날벌레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하도로 오가고 있다. 나는 가냘픈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잠시 후 잠실로 가는 2호선 전철에 오른다. 러시아워가 지나 전철 안은 비교적 한산하다. 그런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소란을 피운다. 그는 고즈망태가 된 채 술냄새를 풍기며 비상구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은 무서운 듯 그의 주변에서 멀찌감치 물러난다. 지상이나 지하나 지옥 같은 삶의 모습은 똑같구나. 나는 한숨을 쉰다. 저 사내의 분노가 마치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그는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 현실이 어떻든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걸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불현듯 그가 측은해진다. 죽은 남편을 보는 것만 같다. 나는 자리를 옮겨 사내 옆에 앉는다. 그 순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남자가 내 소매를 붙든다. 다쳐요. 가까이 가지 말아요. 저 사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죽늙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한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다칠 것도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넘기고 사내 곁에 앉는다. 다쳐요. 그만하세요. 뭔 상관이야? 사내는 초점 잃은 눈으로 힘없는 주먹을 날린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주먹을 피한다. 주먹은 허공을 갈라 빗나간다. 나는 조용히 사내를 바라본다. 사내의 눈은 투명하고 맑다. 남편의 눈빛을 닮았다. 비참한 패배감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마음의 눈이 비로소 떠오른 듯한 눈빛이다. 나의 핏발선 눈이 희미해질수록 사내의 모습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나 보죠?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사내의 피 묻은 손을 감싼다. 손수건이 붉게 물드는 동안 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간다. 다친 손을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사내는 손수건으로 싸맨 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가며 들끓던 분노가 가라앉는다. 감사합니다. 그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끝을 흐린다. 방금까지만 해도 사납게 소리 지르던 사내는 고개를 떨군 채 순한 양이 된다. 나는 사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지하 세계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꿔볼 만하지 않을까. 나는 양재역에 내려 청계산 방향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탄다. 차창을 열고 코를 벌렁거리며 달콤한 흙냄새를 들이마신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마음이 가볍다. 바람이 상쾌하게 볼을 스친다. 눈을 감고 상상한다. 나의 정원은 야생화로 가득하다. 까치수염, 메발톱꽃, 애기 똥풀, 제비꽃, 봄맞이꽃, 며느리 미식개, 소박하고도 청초한 꽃들이 피어난다. 나는 흙냄새를 맡으며 등을 구부려 꽃을 심는다.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건다. 그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다시 흙을 고른다. 정원은 나의 낙원이다. 나무와 꽃, 바람과 물, 새와 잠자리, 나비와도 돼야 하는 삶, 그 파장이 나를 감싸고 나의 마음도 함께 공명한다. 내 가슴은 두근거린다. 나의 삶은 도시 한가운데서 자연과의 조화 속에 재탄생한다. 나는 이제 지하 세계의 낙원 불가마에서 벗어난다. 내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나만의 길이 된다. 어린 시절 상상하던 그 길 위에서 나는 마침내 자유롭다. 갱년기 자유를 향한 통로. 지하에서 지상으로.